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꼭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세우기고, 두 번째는 남한의 대입 전략 세워보기, 세 번째 학력평가 성적표 이야기 세 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이수열입니다. 저는 현재 데오록스 대구 진학 컨설팅 대표로 있으면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 날 했던 내용, 그럼 혹시 화요일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잠깐 복습하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실제로 이겁니다. 대입 환경이 시기별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벌써 학생 수가 한 15만 명 가까이가 줄었고, 그 다음에 지금 수능에서 문이과 통합 수능이 생겼고, 그리고 공통과 선택 수능이 생겼고, 그리고 현재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대입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예비 중학교 2학년까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015학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비 중학교 1학년들, 지금 현재 예비 중학교 1학년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5학년이 되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서 2022 개정교육과정,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하고, 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해서 또 새로운 수능, 새로운 대입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중1과 예비 중2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대학을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교학점제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예비 고1이 되는 학생들, 지금 예비 고1이 되는 학생들은 고교학점제를 많은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올해 시범 운영합니다. 올해 운영하는 건 시범 운영이요. 시범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은 현재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지금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수업을 듣고 했더라도 대학에 가는 방식은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2025년이 되면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적용해서, 그리고 교육과정도 새로운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춘 새로운 대입제도에 의해서 2028년에 대학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은 지금입니다. 대입 모집 요강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입 모집 요강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8월 달이 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교협에서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무조건 발표합니다. 요 기본사항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 모집 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의 틀도 요때 같이 공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이 되면 각 대학별로 전형 계획안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올해 매달 4월 달에 각 대학별 전형 계획안을 발표하는데, 그 발표안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학 가는 시기에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학과별, 전형별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대학별로 공개했는 자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서 모아서 전체 통계를 발표합니다. 전체 통계를 발표하면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 그리고 인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2023학년도 대입 입학 전형 기본계 경북대 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 강의를 했었고, 오늘은 요거를 이제 기초 지식으로 해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학부형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대입은 어렵다, 그리고 복잡하다, 방향을 못 잡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부형들이 대입이 어렵다, 복잡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정시 모집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수시 모집은 사실은 정시보다는 대입의 방향이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세우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세우기는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 강의를 들으시는 학부형들이 이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올해 9월 달에 수시 모집을 지원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테 와서 가장 기본적인 수시 지원 상담을 제한테 받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수시 모집 지원 목표 대학을 설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많은 학부형님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수시 모집에 지원하려고 하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생부 내신 성적은 수시 모집 합격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수시 모집에서는 물론 학생부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지만은 원서를 쓸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올해 대학 가는 것이 수시에 대학 가는 것이 아니거든. 만약 수시에 원서를 6장을 냈다가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도 사실은 수시 지원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은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내신 성적이 수시 합격 가능성은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수시 모집 지원할 때도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제 목표 대학을 냉정하게 아까 했듯이 목표 대학을 정했을 때 그 목표 대학의 모집 요강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1번입니다. 1번이고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100분위를 참고해서 목표 대학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왜 수시 모집에 떨어지면 정시에 A 대학을 가야 되니까 정시에는 수능 성적에 의해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모의고사 성적 100분위를 참고해서 이제 참고해서 내 수준이 지금 목표 대학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 수시에 모의고사 성적이 전혀 필요 없다라면 수시는 성적 이외에 전형 유형별로 했듯이 비교과의 역량이 얼만큼 되느냐 혹은 뭐 논술을 어느 정도 준비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그 준비 정도를 가지고 목표 대학을 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시 모집에서 이제 대학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제일 첫 번째 고려하는 것은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첫 번째 고려하는 것은 모의고사 성적을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정시 합격 가능 대학을 먼저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못 가기 때문에 만약 정시에 원하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면 구태야 그 대학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모의고사 성적은 그 수시 모집에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상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6월 달과 9월 달 모의평가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은 모의고사 시험이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4번밖에 없습니다. 요 4번의 시험은 재학생만 치죠. 왜냐하면 고1과 고2가 재수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고1과 고2는 4번의 그냥 재학생만 치는 시험이 있는데 비해서 고등학교 3학년은 3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4번 시험은 재학생만 치는 시험이지만 6월달, 9월달, 11월달 수능 시험은 재학생만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재수생까지도 응시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6월달, 9월달, 11월달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3월, 4월, 7월, 10월 시험은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지만 6월달, 9월달, 11월달 시험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특히 6월달 시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수생 대략 한 7만 명 정도가 응시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9월달 시험은 재수생 한 8만 명 정도 이상이 응시하는 시험이고 본 수능은 11월달 주는 수능 시험은 재수생 보통 한 13만에서 한 15만 명 정도가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원서를 쓸 때는 재수생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 6월달 모의평가나 그다음에 이제 9월달 모의평가는 본 성적표가 나오지 않고 가채점에 있는 성적을 가지고 원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6월달, 9월달 모의평가 성적을 보고 얘가 정시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 판단하지 않고 원서를 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많은 친구들이 본 수능에서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경북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일반적으로 원서 지원했는 학생들 중에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춘 친구들이 좀 과장하면 대략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수시 원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서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왔습니다. 어떤 학생이 왔냐면 선생님 제가 원래 경북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데 경북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고 싶은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진학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학생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겠죠. 2023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 경북대학교 요강을 이제 살펴보면서 부모님하고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 69.09%를 뽑고 정시 모집에서 30.91%를 뽑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겠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북대학교는 수시 모집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건 둘 다 내신 성적 100%로 선발한다. 그리고 수능 체제가 있다. 그다음 여기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100%인데 요거는 그냥 원서만 내면 서류 100%인데 다만 수능 최저가 교과 수능 최저보다 플러스 1등급이 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5배수를 뽑는데 작년에는 3배수였는데 올해는 서류 평가에서 5배수를 뽑는다. 5배수에 합격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서류 70%, 면접 30%가 있고 요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만약 농어촌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된다라면 서류 평가 100%로 뽑고 수능 최저학력이 없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은 일반적으로 그 내신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기초생활 전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그다음 만약 네가 이제 논술에 어느 정도 그 자격 요건이 되고 논술 실력이 좀 있다라면 제가 이제 논술을 어떻게 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네가 수시 모집에 도저히 경대 경영학부를 합격할 수 없다라면 정시 모집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시 모집은 가군과 나군이 있는데 이제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가군이다. 그리고 경대는 수능 100%로 표준 점수의 합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문계열이니까 인문계열은 국어를 보통 37.5%, 수학을 25%, 영어를 12.5%, 탐구 두 과목을 25% 정도 반영해서 수능을 반영해서 선발한다. 그리고 영어는 1등급하고 2등급인데 1등급은 100점이고 2등급은 97점이고 3등급은 92점이기 때문에 네가 1, 2등급 정도 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런 정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모집 요강을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고 나서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은 제가 학생한테 묻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 6월 달 모의 평가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혹은 9월 달 모의 평가 가채점 성적이 어떻게 되냐 그걸 제가 묻겠죠. 그래 묻은 다음에 제가 이제 먼저 그 성적을 봤을 때 국어 과목의 100분위 성적이 있거든요. 국어 과목의 100분위 성적. 이제 물론 그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은 표준 점수로 선발합니다. 선발하지만은 표준 점수는 난이도에 따른 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능 난이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담을 할 때는 100분위 성적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100분위는 시험 치는 집단 내 서열이기 때문에 100분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두 과목의 100분위 그러면 국어 100분위가 100, 수학 100분위가 100, 탐구 두 과목의 100분위가 100, 총 300이죠. 300 만점에 본인의 성적이 어떠하냐를 제가 묻겠죠. 만약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경영학부를 가려고 하면 300 만점에 260 정도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60이 되느냐, 260이 된다라고 하면 260이 되는데 만약 이제
260점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국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다. 왜냐하면 국어가 37.5%를 반영하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으면은 실제로 260점이 안 되더라도 실제로 대학별 환산 점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260점 이상의 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제 국어 수능의 국어 성적이 좀 좋다라면 충분하게 한 255점 정도쯤밖에 안 되더라도 충분하게 원서를 내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제가 지금 요 정도 성적이면 정시 모집의 경북대학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라면 실제로 뭡니까? 수시 모집에 구태여 경대를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정시 모집의 경북대학은 합격할 수는 있는데 우리 집 아이의 여러 가지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조금 성적이 약간 기복이 있다. 좀 불안하다. 이러면 사실은 어떠냐면 좀 기복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그 수시 모집의 원서를 한 장을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경북대 내는데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수능 이후에 뭔가 액션이 있는 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든지 수능 이후에 논술이 있든지 뭔가 있어야 돼요. 만약 수능 이후에 면접이 없는데 원서를 내서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보통 속칭 얘기하는 수시 납치 현상이 일어납니다. 얘가 수능을 매우 잘 봤을 때 지금은 경대 이상의 성적이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대 이상이 성적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꼭 경대를 내고 싶으면 수능 이후에 뭔가 액션이 있는 데를 내야 되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라면 경대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내지 않고 바로 경대보다 높은 대학에 원서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이제 묻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학생의 성적으로 봤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는가를 먼저 제가 판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북대학교 경영학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것은 딱 네 가지가 있거든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 요 네 가지만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요 네 가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확실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가 판단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 여기서 요 두 개 영역의 합이 5등급이니까 두 개 영역의 합이 5등급 혹은 두 개 영역의 합이 이렇게 6등급이니까 만약 이것이 된다라면 만약 일단 여기 돼야 됩니다. 이것이 된다라면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모의고사 성적을 제일 먼저 살펴봅니다. 된다라면 그 다음은 뭐냐면 작년에 합격자 평균 등급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자 국어 이제 경북대학교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학생부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냐면 국영수 사과를 다 반영해요. 다 반영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에 합격자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죠. 물론 평균 등급과 최종 등급은 달라요. 최종 등급은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최종 등급은 사실은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고 뭐 실제로 2명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매년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원서를 쓸 때 어쩔 수 없이 원서를 쓸 때는 최종 등급 컷으로 원서를 쓰지만 일반적으로 합격자 평균 등급 컷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진단해서 판단해서 원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의 성적을 보고 내신 성적에서 내신 성적이 2.0등급 이내냐, 2.1등급 이내냐, 3.5등급이냐 이제 이런 걸 보고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판단하겠죠. 판단해서 만약 제가 선생님 지금 내신이 2.1등급이 안 됩니다.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2.3밖에 안 됩니다. 2.2등급 정도가 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원서를 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합격자 평균 등급이 안 된다라는 것이 최종 등급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신이 선생님 제가 2.5등급이 넘었습니다. 라고 하면 실제로 2.5등급이 넘었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매우 낮거든요.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넘어갑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의 내신 성적이 2.5등급 정도나 혹은 3.0등급 정도쯤밖에 안 된다라면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경북대 경영학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뭘 보겠습니까? 두 번째로 비교과의 역량을 보겠죠. 제가 이제 비교과의 여러 가지 역량들을 하나씩 다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
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 그리고 이제 이 경영학부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과목에 예를 들면 수학과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과 사회면 수학과 사회 내신 등급이 어떠하냐를 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급이 어떠하냐, 등급의 추이가 어떠하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서 내신 등급의 추이가 어떠하냐를 제가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느 정도 이제 내신 성적은 좀 떨어지지만 비교과의 역량이 충분하게 뭐 2.5등급 수준이다 혹은 2등급 수준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에 쓸 거냐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에 쓸 거냐 요 고민을 할 거예요. 만약 이제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데 얘가 비교과의 역량이 괜찮다. 비교과의 역량이 좀 더 괜찮다. 좀 더 괜찮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왜냐하면 비교과 역량이 괜찮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면접에서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구 경북의 학생이라면 제가 구태여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쓰지 않고 학생부 종합 지역 전형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원서를 작성을 하겠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아이하고 상담을 해서 원서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에 가고 싶습니다. 매나 똑같습니다.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이 친구가 왔으면 제가 똑같은 이야기겠죠. 자, 너 6월달 모의평가 성적이 어떻게 되냐 혹은 9월달 모의평가 성적이 어떻게 되니? 라고 해서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탐구 100분위를 묻습니다. 그 세 개 합 300 만점에 만약 100분위가 270쯤 된다라면 270이 안 되더라도 270이 안 되더라도 만약 수학의 100분위가 상대적으로 좋으면 겠죠. 수학이 왜 37.5%가 반영되기 때문에 수학의 100분위가 상대적으로 좋으면 상대적으로 좋고 국어하고 탐구가 안 좋더라도 수학의 100분위가 상대적으로 좋으면 대학별 환산 점수로 했을 때 점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이제 제가 보고 270이 되면 이제 270이 되면 자 지금부터 뭐 충분하게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270이 안 된다. 270이 안 되면 정시 모집에 지원은 힘들겠죠. 힘들면은 무조건 수시 모집에 경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시 모집에 경대 가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부 교과 지역, 논술, 학생부 종합의 일반, 학생부 종합의 지역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대학 원서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경북대학 같은 경우는 최대 수시에 3장까지 쓸 수 있습니다. 수시에 3장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3장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얘기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제 정시 모집에는 불가능하지만은 수능 최장력 기준은 되느냐? 요거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볼 거는 수능 최장력 기준 2개 영역의 합의 국수 영탐 한 과목 기준에 5등급이 되느냐? 여기 제일 중요하죠. 만약 5등급이 되면은 학생부 교과 우수, 학생부 교과 지역 논술에 쓸 수 있어요. 만약 5등급이 안 된다. 5등급이 안 되면 실제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때까지 한 2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체제를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판단할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모의고사 성적표 여러 가지를 다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얘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보고 가능성 있다 없다를 제가 판단해서 이건 도저히 지금부터 2달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희망 고문을 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저는 비교적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은 대학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학생부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금이라도 낮춘 전형의 원서를 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뭘 보냐면 내신 성적을 보겠죠. 내신 성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를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선생님 제가 내신 성적이 2.0쯤 됩니다. 내신 성적이 2.0쯤 되면은 교과 전형에 쓰면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과 전형에 써도 충분하다. 그러면 교과 성적에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니까 교과 전형에 쓰자. 혹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현재 조금 안 된다. 안 되는데 네가 내신 충분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학생의 여러 가지 성적표를 보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줍니다. 세워줘가지고
한 2달 정도 관리를 하면은 충분하게 최저학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 제가 그 내신이 한 2.5등급이 넘습니다. 2.5등급이 넘는데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갈 수 있을까요?라고 하면 실제로 2.5등급이 넘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하기는 거의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하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주로 수학 논술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 수학의 성적에서 얘가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 만약 이제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냐면 작년도 논술 시험지를 가지고 얘 보고 한번 풀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논술에 대해서 좀 치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안 된다라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비교과를 살펴봅니다. 비교과에서는 제일 먼저 얘가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를 먼저 보겠죠. 이수 과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공학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 수학과 과학입니다. 수학과 과학인데 먼저 수학 성적의 변화 추이를 봐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변화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과학 과목도 변화 추이를 보고 그 중에서 과학 과목 중에서도 특히 물리 과목을 들었느냐 안 듣느냐를 반드시 보겠죠. 물리 1, 2에 대한 것을 봅니다. 보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교과 세특도 꼼꼼히 다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의 내용, 진로 활동의 내용, 독서의 내용, 수상 경력 지금 원래 3학년들까지는 수상 경력을 한 학기에 하나씩 반영하니까 수상 경력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얘가 비교과가 어느 정도 어떤 경쟁력이 있다 없다를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과연 수시 모집의 지원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제가 진단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전략입니다. 전략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가장 기본 전략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하냐면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지금 제가 했잖아요. 원서를 쓸 때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원서를 쓰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고3 9월 달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고3들도 지금부터 하면은 최소한 8월 말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고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무한정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중학생들은 지금부터 준비하면 뭐 많게는 5년, 뭐 4년, 3년 준비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러면 나만의 대입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만의 대입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쩌면 1월 달에 김형주 박사님이 강의했던 내용이 일부 다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입에 있어가지고 대입이 뭐 뚜렷한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만의 대입 전략을 세워보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진학의 기본 설계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위치 확인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학부형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뭐 생각하냐면 나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 보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 네 모의고사 성적 한번 얘기해봐. 자, 일단 모의고사 성적 얘기해봐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국어 3등급, 수학 5등급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학 상담을 받으시고자 할 때는 내신 수능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등급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급을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대입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지금부터 어디 가서 좀 그래서 상담을 받으실 때 좀 아는 척을 하시려고 하면 무조건 100분위 성적을 얘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아이 국어 100분위가 73점입니다. 국어 100분위가 73% 예를 들면 73% 4등급입니다. 라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형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제한테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얘기하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모의고사 성적 중에서 국어 중에서 가장 잘 받은 모의고사 성적의 100분위, 수학에서 가장 잘 받은 모의고사 성적의 100분위, 뭐 이제 그다음에 영어도 가장 잘 받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잘 받은 걸 얘기해 보면 제가 그거를 들어보면 어떠냐 하면 실제로 그런 모의고사 성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한테는 그런 모의고사 성적표가 없어요. 없고 그냥 자기가 잘 받은 성적표를 저한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확실한 어떤 현황 진단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진솔하게 지금 현재 제 위치가 어떠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어떠하다 하는 거는 현재 위치는 결국 바꾸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먼저 파악해 봐야 돼요. 현재 갈 수 있는 대학이 A 대학이라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A 대학이 아니고 B 대학이겠죠. 요 B 대학은 가고 싶은 대학이에요. 그러면 현재 위치와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이 두 대학의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요 고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컨설팅의 가장 기본은 현재 위치 진단이에요. 현재 위치를 진단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나의 목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방법을 계속 뭡니까? 진단해서 보완하고 진단 보완, 계속 진단 보완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진단, 보완. 근데 보완을 100% 하면 좋은데 100% 보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보완을 못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보완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보완을 못하고 더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현재 위치를 또 다시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해서 또 다시 보완. 그래서 계속 끊임없는 진단 보완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제한테 와서 실제로 이제 제한테 관리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1년에 제한테 와서 상담을 이제 좀 적게 하는 친구는 1년에 2번 해요. 1학기 끝났을 때 한 번, 2학기 끝났을 때 한 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친구는 4번을 해요. 중간고사 끝나고 한 번, 기말고사 끝나고 한 번, 중간 끝나고 한 번, 기말 끝나고 한 번. 그래서 1년에 보통 4번 하는 친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매달 제한테 진단받는 친구도 있어요. 매달, 왜냐하면 학교에서 요러한 활동이라도 했는데 이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뭔가 좀 더 보완할 수 없겠느냐 하면 이제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겠죠. 해서 계속 끊임없는 진단 보완을 통해서 아이의 어떤 목표치를 최대한 올리는 것이 진학 상담의 컨설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겠죠. 지금 자제분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컨설팅의 가장 꽃은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찍 하면 좋아요. 일찍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하면 더 좋고 중학교 2학년 때 하면 더욱더 좋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컨설팅의 꽃은 바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쯤에는 최소한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해서 방향을 정확히 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라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목표 대학과 학과를 하나 정도쯤은 정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목표 대학 한 개, 학과 하나 정도쯤은 정하셔야지 우리가 이제 정해서 이 목표 대학과 학과를 어떻게 갈 거냐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목표 대학과 학과를 정해서 맞겠죠? 바로 진단을 해야 돼요. 모의 수시 상담을 통해서 아까 제가 수시 상담했는 것처럼 상담을 통해서 대입 전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제분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 교과의 역량, 그 다음에 비교과의 역량, 수능의 역량, 논술의 역량, 크게 봤을 때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역량 중에서 만약 얘가 교과의 역량이 가장 뛰어나면 그 교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비교과의 역량이 뛰어나면 비교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수능이 뛰어나면 수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대입 전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내가 대학을 가고자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신이 뭔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현재 어떤 내신을 어떤 과목을 어떻게 땡길 거냐, 그리고 목표 대학에서 내신을 학생부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살펴보고 그런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 방법을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할 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제 학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이런 걸 다 들어봅니다. 다 들어보고 나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런 이제 학습 코칭 방법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비교과가 부족하다. 그러면 비교과에서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좀 더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심화를 해야 된다.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합니다. 하고 그런 다음에 학생부 교과, 비교과, 수능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딱 정해주겠죠. 예를 들면 너는 지금부터 2학년이니까 3학년 이제 2학년 말까지 혹은 3학년 1학기까지 이쪽에 치중을 해라. 했는데 만약 치중을 하라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되면 좋겠죠. 또다시 진단해서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끊임없는 바로 진단과 보완의 방식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한테 제겠죠. 지금부터 너는 2학년이 아니다. 3학년이라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매진하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주로 학생들이 2학년 2학기부터는 주로 3학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굉장히 매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을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으냐라는 것을 많은 학부형들이 얘기하는데 수능을 이제 우리가 물론 수능은 언제부터 하느냐 좋으냐 제일 좋은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그거는 이제 너무 먼 나라 이야기고 실제로 수능에 있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능을 진행하는 것은 제일 좋은 시기는 2학년 여름방학 이후부터입니다. 그것이 이제 수능에 집중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도 수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이 보통 일반적으로 52주잖아요. 1년이 52주인데 52주가 맞나요? 54주인가요? 이제 1년이 50주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1학년이라고 봤을 때 중간 기말 총 4번이잖아요. 4번이면 보통 중간고사는 보통 한 5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주 전부터 하면 일단 중간고사 5주, 기말고사 5주, 중간 5주 하면 총 20주가 빠지죠. 20주가 빠지고 시험 치는 주가 있으니까 보통 한 24주, 좀 거짓말 좀 못하면 2분의 1이 날아갑니다. 2분의 1이 날아가고 그 나머지 2분의 1이 뭐냐면 수능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중간고사와 수능의 차이는 그거죠.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가 그렇게 누적되지 않죠. 한정된 시험 범위예요. 근데 수능 시험은 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수능은 보통 중간고사를 기말고사를 준비하지 않은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을 가장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하더라도 총 몇 주냐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13주쯤 됩니다. 13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수능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제 만약 준비를 이렇게 안 했다라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겠죠. 2학년 여름방학부터는 무조건 수능에 대한 준비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3학년의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라 갈 수 있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다. 아겠죠. 목표 대학을 못 간다는 얘기. 목표 대학을 못 가고 현재 수준에 맞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갈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만의 목표 대학을 설계하겠습니다. 자 목표 대학을 설계할 때 첫 번째는 뭡니다. 나의 꿈, 진로, 적성을 찾아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이건 뭐 진로 적성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적성 검사를 하는 게 해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진로 적성을 찾는데 저는 진로 적성을 찾을 때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 5권을 뽑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5권을 뽑아오면 그걸 보면 아이의 어느 정도 진로 적성을 거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진로 적성을 찾은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희망대학의 대입 전형을 파악해야겠죠. 이제 이때까지는 나의 희망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가고 싶은 목표 대학이 아니에요. 희망대학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모집 요강을 펴놓고 그 요강에서 대입 전형을 파악을 해봐야 돼요. 대입 전형을 파악을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떻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떻다, 뭐 내신은 어떻게 반영한다 이런 걸 다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내가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 대학을 나의 목표 대학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그러면 나의 목표 대학으로 설정하는데 목표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수시 모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겠죠.
수시 모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되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만약 그 목표 대학의 수시 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방법이라도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무조건 목표 대학의 수시 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하기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대로 움직여서 목표 대학 최저학력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뭘 파악했냐면 목표 대학의 작년 합격자 학생부 교과 성적을 파악해야 돼요. 이걸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합격자 학생부 교과 성적이 어떠하냐를 판단해. 왜냐하면 입시는 통계거든요. 입시는 통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내신 제일 끝에 된 합격한 아이가 예를 들어서 3.0 등급이다. 그러면 저도 그 대학 그과에 합격하려고 하면 최소한 얼마 정도 내신 3.0 가까이는 돼야겠죠. 그래서 작년에 최고로 끝에 된 친구가 3.0인데 제가 지금 5.0인데도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아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 합격자 혹은 작년 재작년 합격자 학생부 교과 성적의 끝선이라도 만들어야지 그 대학 목표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만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학을 가요. 그것을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 선생님 제가 이것이 안 됩니다. 제가 내신 성적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평가 서류, 주로 학생부죠. 학생부와 면접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로 비교과를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만약 혹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논술은 점점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만약 논술이 안 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정시 모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봤을 때 전국의 모든 친구들이 어떤 친구든지 간에 결국은 요 지금 공부했는 방향을 들어보면 결국은 요 7단계, 7단계에 걸쳐 가지고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뭐 제가 볼 때 가장 우리가 좋은 방향은 요 7가지 목표를 딱 정해놓고 7가지 방향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간다라면 무조건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충분히 저는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7단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까 했듯이 나의 꿈, 바로 진로 적성에 대한 거예요. 진로 적성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워크넷에 가서 직업 심리 검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제가 여기 어디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여기에서 제가 이제 대표 강사 상담위원을 한 10년간 했었거든요.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자주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직업 정보를 찾아본다든지 혹은 크리어넷에 가서 진로 심리 검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학생의 진로 적성을 좀 찾아주고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했잖아요. 이걸 했으면 이제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내가 왜 그 직업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혹시나 내한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내가 그리고 거기를 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내가 그러면 보통 아까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런 학과가 나와요.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 학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학과를 클릭하면 학과가 있는 대학이 전국의 대학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중에서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할 건지 어떤 학과를 목표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적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을 어디에 학생부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혹은 중학교 3학년 때 고민하면 더 좋겠죠. 중학교 2학년 때 고민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고민을 한 다음에 이러한 흔적들이 학생부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1번 작업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했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제 희망대학의 대입 전형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지난 화요일 날 살펴봤듯이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계획 혹은 이제 올해 4월 달에 발표되는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되겠죠. 요거는 기본계획은
각 대학 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팝업창에 보면 4월 말쯤 되면 무조건 다 떠 있습니다. 떠 있고 지금 2023건은 현재 떠 있습니다. 떠 있으니까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목표 학과의 전형에 따른 선발 인원을 파악해야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몇 명을 뽑느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몇 명을 뽑느냐,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에서 몇 명을 뽑느냐, 학생부 종합 지역에서 몇 명을 뽑느냐, 혹은 정시에서 몇 명을 뽑느냐,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전형 교서별로 뭐 교과, 서류, 면접의 반영 비율을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이겁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가 있느냐, 일괄 전형이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겠죠. 만약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의 강점이 이제 혹은 이런 게 있죠. 나의 강점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은 대학에 원서를 쓰면 돼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에 원서를 쓰는데 만약 그 대학에 단계별이 있으면 내가 1단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일괄 전형이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에 원서를 쓰면 내가 뭡니까? 조금 뭔가 좀 부족하더라도 비교과가 좀 부족하더라도 예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된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합격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일괄 전형에서 있는 대학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대학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대학이 작년 기준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화여대는 학생부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학생부 비교과가 좀 부족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면 거기에 내게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희망대학에서 대입 전형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랬듯이 아까 보면 여기 팝업창에 들어가면 2023 대입 전형 요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였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수시 모집 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하기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이 전략을 세우는데 이 전략을 세울 때 제가 무조건 고민한 것이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재수생이 없는 시험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 치는 시험들은 재수생이 없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3학년도 3월, 4월, 7월 시험은 재수생이 없는 시험이에요. 없는 시험인데 그거 말고 6월달, 9월달 수능은 졸업생이 있는 시험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6월달 모의평가는 재학생 40만에 졸업생 7만, 그 다음에 9월달은 재학생 40만에 졸업생 9만, 수능은 재학생 35만에 졸업생 15만이 치는 시험이에요. 그렇지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6월달 모의평가 때 수시 모집 최저학력 기준이 통과되는 걸 일단 목표로 해야겠죠. 지금 현재 겨울방학이니까 만약 3학년 올라가는 예비고3이라면 당장 6월달 모의평가에서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해서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 이제 제가 6월달 모의평가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라고 하면 와서 저한테 만약 7월달에 왔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 7월달부터 해서 7월달, 8월달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9월달 모의평가 목표를 설정해라. 뭐냐면 9월달 모의평가는 졸업생이 2만 명 늘어나기 때문에 또 수능 최저 통과하기가 6월달보다 더 힘들어요. 힘들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죠. 6월달 모의평가와 9월달 모의평가의 또 문제의 어떤 출제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6월달 모의평가는 뭐냐면 자,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잖아요.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작년 수능 정도의 작년 수능 난이도를 가져와서 올해 고3들의 학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6월달 모의평가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거의 일치합니다. 작년 수능과 일치해가지고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시험을 쳐보면 이제 지금 현재 재학생 고3들의 학력 수준을 알 수 있겠죠? 아, 이 친구들이 좀 더 떨어지는구나. 혹은 좀 더 좋구나. 라고 요거를 판단을 해서 평가원에서 9월달 모의평가 낼 때는 아이들의 어떤 실력을 진단해서 조금 난도를 다시 재조정합니다. 다시 재조정해서 이런 정도로 해서 수능을 내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9월달 모의평가는 난도를 재조정해서 시험을 내보는데 여기서
큰 무리가 없으면 그 난도가 그대로 수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9월달 난도 조정을 했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막 여름 방학 때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너무 잘 나왔다. 이러면 뭡니까? 난도를 약간 더 어렵게 바꾸겠죠. 이렇게 해서 난도 조정을 다시 약간 재조정해서 수능 출제를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9월달 모의평가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통과되기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여름 방학을 보내겠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요거 하고 나서 가채점을 하고 나서 가채점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한테 와서 수시 상담을 하겠죠. 이제 그러면 제가 수시 상담을 다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네가 할 일은 9월달, 10월달 두 달 동안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현재 수시 수능 최저 기준이 된다고 해서 11월달 수능에서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1월달 수능은 재학생 35만에 졸업생 15만이 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졸업생의 숫자가 6월달에 비해서 대략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적은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만약 지금 네 성적에서 이제 제가 그 성적표를 보고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해서 지금 현재 네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해줄 거예요. 진단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게 듯이 3월달, 자, 요 3월달 요거는 재학생만 치는 거죠. 6월달, 9월달은 재학생, 재학생이 같이 있는 것이고 수능인데 한번 보세요. 3월달 백분위가 97%의 나이가 수능에서 백분위가 92%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3월달이 97인데 6월달이 92, 수능에서도 92, 9월달도 92, 수능에서도 92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혹은 심지어는 9월달이 79였는데 수능에서 77, 73이었는데 70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재수생이 들어올 때는 성적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좋은 건 첫 번째 영어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우수한 재수생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나의 성적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이거나 고1, 고2쯤 되면은 제가 볼 때 영어에서 절대평가에서 무조건 나의 등급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탐구 한 과목 정도는 등급을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만약 자제분이 예비 고3이라면 2월달 그러니까 3월달 계약하기 전에 탐구 한 과목의 등급은 어떤 형태로든 좀 어느 정도 수능 최저학력으로 했을 때 등급이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국어, 수학 영역 중에서 하나의 학습 시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총 10시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국어 2.5, 수학 2.5시간, 영어 2.5시간, 탐구 2.5시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영어의 시간을 저는 수학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능 최저학력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학의 시간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수학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성적이 금방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3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 성적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단 6월달 모의고사, 모의평가 칠 때까지는 수학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수학 시간을 좀 줄이고 수학 시간 줄였는 걸 가지고 영어에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탐구에 좀 더 늘려서 우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시작했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제가 작년에 그 합격자 그 목표대학의 학생부 성적을 파악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을 파악하는 거예요. 교과 내신 성적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잠깐 보면은 교과 전형은 그래요. 교과 전형은 이제 학교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대학은 국영수 4, 어떤 대학은 국영수 8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국영수 4과를 다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대학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죠. 어떤 대학은 아예 진로 선택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뭐 진로 선택하면 몇 과목 많이 하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는 그 모집 요강을 가지고 살펴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위권 대학들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래도 중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얼마큼 높으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내신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면 내신을 50% 이상 적용하는 전형은 무조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50% 이상 반영하는 거지 내신을 100% 반영하는 전형이 아니에요. 물론 내신을 100%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학은 제가 지난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그냥 내신을 몇 프로 반영하고 나머지 뭐 내신을 50% 이상 60%, 70%, 80% 반영하고 나머지 20%를 면접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 나머지를 비교과를 반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반영됩니다. 3학년 2학기 내신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해야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일반 선택이 1에서 9등급까지 나오는 그 내신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진로 선택 ABC 나오는 그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마다 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를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 모집 대학과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이제 뭐 직윤 그 선발이라고 해서 학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최근 3년의 학불 교과 성적을 파악하셔야 돼요. 작년 성적만 파악하면 안 됩니다. 작년은 왜냐하면 요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 어렵고 쉽고에 따라서 교과 성적의 커트라인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최근 3년 뭐 정한되면 2년이라도 합불 교과 성적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방법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실이 있어요. 해당 대학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면 요 데이터가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근데 없다. 만약 없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뭐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돼요. 근데 인터넷에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했죠. 대기업 어디가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입 상담실에서 그냥 그게 상담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전화하시면 돼요. 1600에 161로 여기에 전화하시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거든요.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전화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질문을 하시면은 많은 정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많은 사람의 상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 시간을 무한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뭐 한번 전화하시고 좀 부족하시면 다시 끊고 새로 전화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전화하면 아까 상담받았던 분이 안 받고 다른 분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분한테 여러 가지 의향을 또 물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전화번호 하나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5번째로 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자연계 같은 경우는 학과 적합성이 중요합니다. 자연계는 학과 적합성이 중요하고 인문계는 사실은 학과 적합성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문계는 주로 계열 적합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확인이 최우선인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뭘 보느냐? 주로 교과 세트, 그 다음에 동아리, 진로, 그다음에 행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물론 이제 그 얘기죠. 선생님 내신은 중요하지 않나요? 내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라는 얘기는 학생부에 나오는 항목이 총 8가지가 있거든요. 8가지 항목을 전부 다 본다는 얘기예요. 다 보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 중요합니다. 내신이 중요한 거 빼고
빼고 그거 외에 교과 세특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진로 행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의 중요 포인트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개별 특성이라든지 구체성 그냥 두리뭉실하게 쓰는 것은 학생부에서 두리뭉실하게 쓰는 것은 그렇게 대학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리뭉실한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이 학생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지 그런 내용들이 안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우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했어. 그래서 궁금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궁금한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탐구하고 살펴보고 그 자체가 심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내용으로 드러나기를 굉장히 대학에서는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이제 3학년 1학기까지는 주로 내신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이 상승 곡선이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3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의 내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학에서 3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가 학생들이 진짜 좀 정신 차리고 있는 진검승부라고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내신이 떨어지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 학생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약간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곡선이 상승 곡선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주로 1단계는 서류 100%가 많아요. 1단계는 서류 100%가 많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뭐 70%, 80%에다가 면접 20%, 30% 이렇게 뽑는 전형이 가장 많습니다. 많고 요즘은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서류 100%로 그냥 1단계, 2단계 다 끝나는 그냥 아예 일괄 전형으로 해서 서류 100%로 가는 대학들도 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추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 면접에서 뭔가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학생부를 어떻게 설계해서 적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했듯이 내신 성적이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이 중요한데 내신 성적이 일단 중요한 거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주로 자연계열에서 학부 형님들이 가장 강한 게 그거예요. 자, 우리 집 아이가 그래서 공학 계열을 가고자 하는데 물리를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가장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합니다. 자, 물리를 안 들으면 무엇을 들으시려고 하나요? 하면은 지구과학을 듣고 싶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학의 선택자가 많죠. 선택자가 많고 내신 등급을 받기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집 아이가 이제 공대를 가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대는 보통 우리가 하는 전통 공대입니다. 전자, 전기, 기계에 속하는 공대라고 봤을 때 그 공대라고 봤을 때 자, 만약 지구과학을 들어서 그 공대를 가고 싶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교과 전형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가면은 지구과학을 줬든 물리를 줬든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신 잘 받는 과목 듣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신도 잘 받으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뭔가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한다라면 나는 내신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지구과학을 듣는 것보다는 물리 1이나 물리 2를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만약 이제 학교에서 물리를 개설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았으면은 첫 번째는 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물리를 듣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공동교육과정이 아까 제가 고교학점제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었는데 공동교육과정이 많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특히 온라인 공동교육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물리를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이제 그런 방법으로 물리를 듣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자 그것도 예의치 않다. 그런 경우에는 뭐냐 하면 뭡니까? 물리에 대한 독서 책을 많이 읽는 방법 혹은 동아리에서 물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자 독서는 지금 예비 고3들 같은 경우는 독서 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만 예비 고2부터는 독서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잖아요. 근데 독서 활동 항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항목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책 제목하고 책에 읽는 내용이 다른 분야에 있으면 반영됩니다. 예를 들면 세특에 있다라든지
자율활동에 있다라든지 동아리에 있다라든지 진로활동에 있으면 반영이 돼요. 그러면은 만약 내가 물리학이나 물리학을 우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았다. 그러면 뭡니까? 진로활동에서 내가 만약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다.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진로활동에서 그걸 쓸 때 물리학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책을 읽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에 관심이 생겼고 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책을 읽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읽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쓴다라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물리학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았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안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안 했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이런 활동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조금이라도 보완이 됩니다. 보완이 되고 심지어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전공과 관련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는 화공과를 가고 싶어요. 저는 신소재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저는 금속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재료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과목은 화학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화공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화학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화학이 1번이고 물리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에요. 근데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했겠죠. 만약 안 듣게 되면은 조금 페널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했듯이 그런 활동들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그런 얘기해요. 자, 각 과에서 어떤 과목을 듣는 것이 중요하나요? 제일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각 교육청에 들어가면 여기에 관련된 그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각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과를 소개했는 것이 있어요. 학과 소개에 보면 그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배우는가가 나옵니다. 그 과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과목들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이런 과목을 배우네? 이런 과목을 배운다라면 내가 이런 과목을 좀 더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을 하면 이것과 좀 더 연관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심리학과에 어떤 친구가 심리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심리학과는 주로 인문 계열의 주로 학과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심리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생명과학이에요. 생명과학에 관련된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뭡니까? 심리학과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문과에서도 생명과학에 관련된 과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드시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듣는가를 그렇게 판단해서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학생부 비교과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학생부 비교과를 만드는 것은 무조건 저는 지금 최근에 중요한 것은 당연히 교과 활동과 세부능력이 특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과 세특이에요. 내신 세특인데 특기 중에서 물론 이제 내신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시험 과목 성적이니까 세특 같은 경우는 세특에서 뭔가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그냥 세특에서 멈추지 말고 주로 요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특의 내용을 주로 수행평가했는 내용을 가장 많이 적으세요. 지금 선생님들의 세특 내용을 읽어보면 수행평가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수행평가를 할 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드러낼 수 있는 수행평가면 무조건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할 때 책도 읽고 논문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뿐만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학생부 세특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세특의 내용을 가지고 자율로, 세특의 내용을 가지고 동아리로, 세특의 내용을 가지고 진로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비 고이부터는 수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봉사도 좀 줄어들죠. 그다음에 진로는 거의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동아리도 자율 동아리는 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합격의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물론 제가 했듯이 내신 성적은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첫 번째 기성전 세특이에요. 지금 이제 학생이 수업을 통해 어떤 내용을 심화했는지 그걸 실제로 알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알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세특에 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신 성적이 좋아도
세특 기록이 부실하면 상대적으로 떨어진 학생들이 실제로 많아요. 예를 들면 내신 1.2, 1.3인데도 떨어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특을 읽어보면 아 진짜 너무한다 이래 싶을 정도로 그 학생이 뭐 했는가 없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세특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이 많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은 더군다나 1에서 9등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A, B, C 등급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취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질수록 교과 세특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A라도 교과 세특의 내용을 읽어보면 야, 이 친구는 A지만 진짜 A다. 이 친구는 A인데 조금 뭐 실제로는 뭐 B 정도도 안 되네. C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일수록 교과 세특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과 세특은 실제로 거기서 심화학습, 어떤 식으로 탐구했느냐, 지적 호기심, 탐구 심화학습, 그리고 이 친구의 관심도,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전공분야, 그리고 학생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교과 세특 같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학년 때 이런 분야를 배우면서 이걸 살펴봤는데 2학년 때 그거를 더욱더 심화해가지고 했는 흔적을 교과 세특에서 충분히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과목들에서 우리가 그 어떤 과목의 어떤 위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1, 2 하는 뭐 이런 위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위계 내용은 1단계보다 2단계에서 좀 더 학생이 성장하는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교과 세특을 잘만 활용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학생부 내신과 교과 세특이 거의 전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 이야기면서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과 세특에서 그치면 안 되고 교과 세특에서 했는 내용을 심화학습을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위 대학일수록 독서에 주목합니다. 독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이자 대학 생활의 기본 소양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학에 오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책을 읽지 않은 학생들은 대학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독서 활동은 모든 교과, 비교과 활동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 각 교과목 수업을 통해 해당 과목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도서를 찾아 읽은 뒤에 또 탐구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까 했듯이 우리가 세특을 쓸 때 혹은 자율활동을 쓸 때 동아리를 쓸 때 진로활동을 쓸 때 요 책을 한두 권 쓴다든지 이렇게 쓰면은 책을 우리가 대학에서 읽어봤을 때 이 친구가 아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가 관심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저 이런 책을 읽었어요. 이런 책을 읽고 나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요까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대학에서 알고 싶은 거는 그래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관심, 호기심이 생겼을 때 뭔가 자기 나름대로 활동하는 것으로서 독서를 이용하면 매우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나머지 세 가지를 더 얘기하면 첫 번째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활동입니다. 세 번째 진로활동인데 이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이고 그 다음에 진로활동하고 거의 비슷하게 동아리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대학은 동아리 활동에 좀 더 플러스 알파를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은 진로 기촌 역량도 볼 수 있지만은 사회성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은 뭐가 있냐면 동아리에는 자기 선배, 후배, 자기 동기가 있잖아요. 선배, 후배, 자기 동기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일반 학급하고 달리 우리 사회생활하고 똑같죠. 선배, 후배, 동기가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그런 거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사회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주목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규 동아리, 창체 동아리가 있고 자율 동아리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예비 고2부터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규 동아리가 기본이었고 자율 동아리가 기본 동아리에서 했는 거를 심화하는 동아리였어요. 심화하는 동아리였는데 앞으로는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뀌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교과 세특의 내용이 기본이고 그것을 정규 동아리, 창체 동아리에서 심화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저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동아리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교과 세특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듯이 교과 세특이 전부이면서 전부가 아니라고 했는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활동이 있는데 자율활동에 뭐가 있냐면 자율탐구활동 하는 게 있어요. 자율탐구활동 하는 것이 작년부터 생겼는데 이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생겼는데 자율탐구활동을 잘만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자율탐구활동은 뭐냐면 자율탐구활동에서 창의 주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학생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전 과정을 수행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소논문이 없어졌잖아요. 실제로 자율탐구 활동에서 요 내용이 일종의 소논문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것을 할 수 있는데 요것을 지금 하는 학교가 있고 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하는 학교가 있고 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만약 그 학교에서 이런 걸 한다라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대학에서 봤을 때 자율탐구활동 했는 아이들, 자율탐구활동 했는 아이들이 뭐 작년 기준에 제가 제한테 상담을 받거나 그 설득을 했는 아이들 중에서 이제 고3들 중에서 보면은 그렇게 했는 아이들이 실제로 1단계를 통과하고 최종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로활동인데 진로활동에서는 반드시 드러나야 될 이겁니다. 대학교 학과에서 공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의예과 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의예과에 가서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저는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지난 1월 달에 김영주 박사님도 이런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진로활동에서 내가 대학교에 가서 학과에서 이런 공부를 구체적으로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학 이과에 왔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포인트 2가지 정도만 찝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건 한 2년 정도, 작년하고 재작년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했는 아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냈는 거예요.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 반복이에요. 그러면 1단계 수업, 이제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어떤 탐구활동이죠. 주로 요즘은 이 탐구활동의 소감문 이런 것들을 수행평가로 하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제 이런 걸 해서 이제 뭐 수행평가가 없더라도 제가 이걸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런 걸 정리했는데 제가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혹은 하면 선생님이 시간 없다 하시면은 그냥 선생님 그러면 이거 제가 했는데 좀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 내고 난 다음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심화 탐구 활동을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은 1단계, 2단계에서 3단계까지 심화 탐구 활동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면서 혹은 탐구 영역의 여러 과목들을 여러 과목들을 융복합으로 해서 해볼 수 있는 주로 이런 심화 탐구 활동 내용들은 어디에다가 진로 활동에 써도 좋고 혹은 학년이 바뀌었을 때 동아리 활동에서 해도 좋고 혹은 또 그냥 일반 동아리 활동에서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대학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로 요 내용이 현재 뭐냐 하면 자기소개에서 1번 주제입니다. 자기소개에서 1번 주제가 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 거의 1번과 비슷한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이게요. 교과 세부모님 및 특기사항을 진로활동에서 독서와 토론으로 혹은 동아리 활동에서 원리와 실험으로 이제 이렇게 확장하는 형태가 많다는 그래서 교과활동과 창퇴활동의 유기적 관계, 상호보완, 심화활동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예비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1학년의 학생부를 가지고 1학년의 학생부 교과 내용에서 2학년의 진로활동에서 2학년 동아리에서 뭔가 심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를 끄집어내는 작업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일 첫 번째가 현재까지 학생부를 통해서 역량을 진단해야 돼요. 무조건 진단입니다. 진단해서 학생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죠. 아까 했듯이 뭐 과목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교과 세특이 부족하다, 뭐 동아리가 부족하다, 자율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족한 부분을 어떤 행태로든 보완을 하는 방법을 세워야 되죠. 세워야 되고 특히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는 반드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학생부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모의 면접이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모의 면접을 뭐 2학년 때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주로 3학년 때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조금씩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부담이 적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논술이었죠. 논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에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논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정시모집입니다. 정시모집은 수능인데 정시모집은 아까 했듯이 가군과 나군과 다군이 있어요. 각 군별로 있는데 가나군인데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있는데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각 대학별로 반영 영역이 있어요. 어떤 대학은 수학을 아예 안 보는 대학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대학은 탐구를 안 볼 수도 있겠죠. 있기 때문에 반영 영역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율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수학을 40% 반영한다. 국어를 40% 반영한다. 뭐 영어를 30% 반영한다. 그래서 전부 다 대학별 반영 비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대학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똑같은 성적이라도 대학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거든요. 보통 우리 대학별 환산 점수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시 모집은 대학별 환산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에 의해서 대학을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일단 난이도의 차이가 좀 있는 수학과 과학 영역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월이고 백분위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과목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백분위는 뭐 수학이든 뭐 탐구든 영어든 뭐 백분위 성적을 반영한다 하면은 과목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상담을 할 때는 주로 우리가 표준 점수 가지고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점은 겠죠. 난이도를 반영한 성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시 원서 쓸 때는 이용하지만 평상시에는 주로 백분위 가지고 상담을 하면은 우리가 추세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의 3월달 자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11월달 모의고사, 11월달 학력평가 백분위 성적이랑 3월달 고3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이랑 4월달 성적이랑 7월달 성적이랑 10월달 성적은 비교의 의미가 있어요. 백분위 성적을 비교해보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떨어지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11월달 모의고사 작년 고등학교 2학년 11월달 성적이랑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보면 얘가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는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저한테 겨울방학을 이제 관리받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있으면은 그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하고 이제 줌으로 상담을 하거나 제한테 뭔가 이제 어떤 친구는 매일 제한테 보고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러면 이제 그것이 실제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모의평가 성적이랑 9월달 모의평가 성적이랑 수능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 평상시는 백분위를 가지고 아이의 성적을 비교하는데 자 이제 정시 모집은 그래요. 정시 모집은 졸업생과의 경쟁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시 모집에서는 졸업생의 비율이 대략 많게는 15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시험 치는 아이가 50만 명인데 그 중에서 50만 명 중에서 졸업생이 한 15만 명이면 거짓말 좀 못하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졸업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졸업생과의 경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반응 영역과 반영 비율, 수능 반응 무엇을 어떤 영역을 반영하느냐,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6월달과 9월달 모의평가를 통해서 정시 모집의 지원 가능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 있는 영역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주로 선택과 집중은 제가 봤을 때 9월달 모의평가까지 치고 고3 기준에 9월달 모의평가까지 치고 그때 선택과 집중해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이 대입에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래 예비 고3인 경우에 봤을 때 여기 대입의 일정이거든요. 이제 물론 고등학교 2학년 같으면 1학년, 2학년도 요건 똑같아요. 3월 24일 날 모의고사 시험 칩니다. 그 다음에 6월 9일 날 모의고사 시험 칩니다. 9월 1일 날 모의고사 시험 칩니다. 그 다음에 11월 23일 날 모의고사 시험 칩니다. 요거는 이제 예비 고 1, 2. 그 다음에 고3은 3, 4, 6, 7, 9, 10 수능까지 고3입니다. 이렇게 일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제가 볼 때 고3 같은 경우는 지금은 6월달 모평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이제 6월달 모평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6월달 모평까지가 그러니까 한 텀, 그 다음에 9월달 모평까지가 한 텀, 수능까지가 한 텀 해서 크게 3토막 정도 내서 전략을 세워서 겠죠. 현황 진단하고 그러니까 현황 진단 보완, 진단 보완해서 하면은 무조건 제가 봤을 때 올해 대학을 가거나 최소한 내년 2월 달에는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긴 호흡으로 대입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그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말고 여유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정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강의는 지금 세 번째 강의네요. 오늘의 세 번째 강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4번. 그 3학년 같은 경우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해서 총 7번의 그 시험이 있거든요. 수능까지.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이 성적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중학교 학부형들이나 예비 고1 학부형들 같은 경우는 당장 3월 24일 날 시험을 치고 그 결과가 4월 중순에 나오거든요. 4월 중순에 성적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거냐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전에 먼저 요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능 성적표예요. 이게 여기 작년 수능 성적표입니다. 이 성적표에 보시면 뭡니까?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 학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선택 과목이 나오죠. 그리고 표준 점수가 나오고 백분위가 나오고 등급이 나오고 원점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았다 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 성적에는 안 나와요. 수능 성적에 여기 등급이 나오니까 이 등급은 주로 수시 모집에서 등급을 이용하죠.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이용합니다. 백분위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석자 순서를 줄 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표준 점수는 난이도의 평균점으로부터 난이도에 따른 점수 분포도예요. 분포도에 따른 점수입니다. 점수도인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표점이 200점 만점이죠. 200점 만점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뭐냐면 전국 연합 학력평가 성적표예요. 작년 11월 달 고등학교 2학년 성적표니까 가장 따뜻한 성적표죠. 성적표인데 이런 성적표를 했듯이 당장 3월 달 시험 치고 나면 4월 중순에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이 성적표는 먼저 시도가 나오죠. 학교명이 나오고 학교 번호가 있어요. 학교 다 나오고 CCC 나오고 그 다음에 과목이 나오죠. 뭐 이렇게 무슨 과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점수가 나와요. 아까 수능에는 없었잖아요. 수능에는 없는데 요 모의고사 성적표 전국연합학력평가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부르거든요.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에는 요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에서 치는 시험하고 똑같죠. 중간고사. 자, 중간고사 100점 만점에 선생님 제가 80점이에요 하는 요 성적이 나옵니다. 요 성적이 요 득점하는 것이 학생의 성적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는 200점 만점이죠. 200점 범위가 0에서 200점까지인데 여기서 내가 몇 점이다 라게 나오죠.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표점 같으면은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 거의 만점자의 표점이 일반적으로 한 140 몇 점 돼요. 한 145점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200점까지는 없어요. 물론 난도가 매우 어려우면 제가 지금까지 모의고사 성적에서 봤던 것 중에서 난도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제가 봤던 것이 수학이 179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9점까지 본 적이 있는데 뭐 그거는 진짜로 난도 어려웠어요. 어렵고 그 나머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140
140점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40점이 안 되거나 이제 만점 받았을 때 한 보통 그 정도쯤이 그 표점의 만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근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표준 점수에 의한 요거에 의한 학급 석차가 나와요. 우리 집 아이가 28명 중에서 몇 등. 그 다음에 학교 석차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전국 백분위가 나와요. 전국 백분위. 전국 백분위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 75%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내보다 못하는 아이가 밑에 75%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위 2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상위 25% 안에 들어가는 아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내보다 못하는 아이가 밑에 75%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상위 4%까지가 1등급, 상위 11%까지가 2등급, 상위 23%까지가 3등급, 상위 40%까지가 4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위 몇 프로예요? 상위 25%까지니까 3등급이 23%까지잖아요. 그러니까 4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 아주 그러니까 윗부분이 되겠죠. 4등급 윗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까지 됩니다. 등급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요 옆에 보면 응시생 수가 나와요. 요 응시생 수가 재학생이죠. 재학생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숫자랑 3월달 모의고사 치는 응시생 수랑 나중에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비교해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3월달 모의고사생 숫자가 조금 적어요. 그러면 이제 가있죠. 왜 이리 적지? 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자 아까 했죠.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름이 전국연합학력평가거든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교육청에서 출제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그다음에 뭐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부산교육청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하는데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는데 그 교육청에서 시험지를 출제를 해서 인쇄를 해서 공짜로 다른 교육청에 문제를 주지 않아요. 다른 교육청에서 그 교육청에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험지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어떤 돈의 한계가 있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청에서 모든 시험을 다 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구, 경북 교육청은 유일하게 다 치는 교육청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4번 다 쳐요.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1, 2학년 기준에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교육청에서 대구와 경북 교육청은 다 쳐요. 다 치는데 다른 교육청은 서울이나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 이 시험을 다 안 쳐요. 어떤 교육청은 3월달 시험을 안 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육청은 6월달 시험을 안 칠 수도 있어요. 어떤 교육청은 9월달 시험을 안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1월달은 거의 대부분이 다 쳐요. 다 치기 때문에 11월달 의기수행 수가 제일 많아요. 많고 이제 3학년 되는 3월달 시험은 또 안 치는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일단은 성적표에서 이렇게 보는데, 자,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성적표에서 뭐를 볼 거냐? 제가 중요한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볼 거, 제일 첫 번째로 볼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요 성적표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자제분들이 다니는 학교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 모의고사 성적표만 보면 그 학교의 수준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학교에 제가 먼저 수학을 보겠습니다. 수학을 보면 지금 이 학생이 전국에서 얼마예요? 상위 30%예요. 상위, 그러니까 70%니까 상위 30%잖아요. 상위 30%고 지금 이 학교에서 수학을 치는 아이가 300명이에요. 300명이면 어때요? 300명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300명에 30%면 되게 90등이죠. 뭐 그러니까 90등인데 얘는 지금 몇 등이에요? 100등이죠. 그러면은 이 학교는 뭡니까? 이 학교는 학력이 조금 그냥 일반적인 학교보다 조금 학력이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떤 학교는 이런 경우 있겠죠. 여기에 자 이런 학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 이런 자사고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전국의 100분이는 얘가 95%예요. 자 상위 5%예요. 상위 5%인데 이제 여기 학교 석차 같은 경우는 상위 5%인데 학교 석차는 예를 들면 학교 석차는 예를 들어서 뭐 한
30% 정도 좀 될 수 있겠죠. 거기 이제 자사고의 특징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것만 보더라도 이 학교의 학력 수준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학교라면, 근데 이런 학교라면 대학에서도 실제로 이 정도 급인가 아닌가는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모집에 아이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오는 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요즘은 수시 모집에서 학교를 평가할 때 블라인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는 몰라요. 다만 대학에서는 학교급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든지 뭐 선택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 학교가 이 정도 수준의 학교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성적표 가지고 학교 수준도 알 수 있고 우리 집 아이가 아, 요거에 비해서 내신에 비해서 내신에 비해서 수능이 낮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하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일단 모의고사 성적표만 가지고도 우리 집 아이가 수시가 더 나은가 정시가 더 나은가를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여기 보세요. 각 과목별로 보면 과목별로 보면은 어떤 이제 각 영역이 나와요. 의위, 추론 영역이 나오는데 영역별로 자기의 득점이 나와요. 득점이 나오고 평균이 나오죠. 그러면 만약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는 분야가 있다라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적용 창의가 배점이 22점이고 득점이 19점인데 전국 평균은 11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굉장히 이쪽은 뛰어난 거죠. 뛰어났는데 여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뭐 이 친구가 어느 분야에 좀 떨어지는 분야가 있다라면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아, 이 친구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떨어지고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될까를 물론 이제 시험 성적표 한 장만 보고 평가하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장 정도 9월달, 11월달 두 개를 딱 비교해서 보고 얘가 떨어지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원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해달라고 할 때 이 성적표를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드리고 우리 집 아이가 요 분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요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수학도 매나 똑같습니다. 수학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에 취약하다, 취약하지 않다를 판단해서 취약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이 있거든요. 요거를 해야 돼요. 바로 요것이 뭐냐면 수능 대비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1학년, 2학년도 요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자기가 틀리는 분야 혹은 잘 몰랐던 분야를 어떤 형태로든 공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거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언제 하느냐? 아겠죠? 중간 기말고사 공부하는 기간이 아닌 기간에 요 부분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기타 참고 자료에 국어, 수학 이렇게 100분이 나오는데 요거 보세요. 국어, 수학의 100분을 합치면은 요거 두 개 합쳤는 거 요거 평균하고 다르죠. 그죠?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요 정도 성적 되는 아이들의 국어, 수학의 점수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학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국어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있고 아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성적표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채점 결과가 있고 정답률이 있어요. 정답률 A, B, C, D 요거 보이십니까? A, B, C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뭐냐면 A는 정답률이 80% 이상이에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집 아이가 A를 틀렸다. 무슨 친구예요? A가 틀렸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기초학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아니면 긴장도가 매우 떨어진 학생. 이런 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주로 이제 ABC가 틀렸다. ABC가 틀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D, 주로 이제 D 정도쯤 되면 D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D는 정답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 이보다 더한 이 정도가 굉장히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D나 E 정도쯤 되면 어떠냐면 진짜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집 아이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싶으면 그거는 포기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분야를 공부할지를 판단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자, 수학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가 수학의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것이 몇 번이냐면 21번, 보통 21번, 21번, 28번, 29번, 30번이거든요. 이 보통 네 문제가 킬러 문항이에요. 네 문제가. 네 문제가 킬러 문항인데 경우에 따라서 21번이 좀 쉬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21번이 한번 보세요. 21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은 D라고 나와 있고 요 뒤에 28번, 29번, 30번 전부 E죠. 그러니까 킬러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보고 어느 정도 난도를 짐작할 수 있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학원에서 얘가 실수를 많이 하느냐, 학원을 기초부터 다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응용력을 키울 거냐, 그런 공부 패턴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됐죠, 그죠?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뭐 요 뒤에 해놨는데 제가 그냥 요거 보면서 아까 슬라이드 보면서 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제가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아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했죠. 어떤 분야를 국어, 수학, 영어를 봤는데 우리 집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이가 자, 그래서 영어에서 뭐 듣기가 안 돼. 국어에서 예를 들어서 비판적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안 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안 되는 분야가 있을 때 그거를 제일 학습하기 좋은 것은 바로 EBS예요. EBS에 가면 ebsi.co.kr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시험지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기출 문제가 있고 기출 문제를 클릭하면 나의 시험지 만들기가 있어요. 이 시험지 만들기에 들어가서 분류 검색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국어, 그 다음에 우리 집 아이가 아까 했듯이 추론하면 주로 독서니까 독서 비문학이 안 돼. 독서 비문학 중에서 우리 집 아이가 그래서 비문학 중에서 예를 들면 사회 문화 분야의 그립기가 안 돼. 클릭. 그 다음에 추론이 안 돼. 클릭.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추론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안 돼. 이렇게 클릭해서 하면 요 밑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요 밑에 자녀분들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문제가 만들어져요.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문제가 최소 10문제부터 많이는 뭐 원하는 대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를 매일 10문제씩만 반복해서 풀더라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ebsi.co.kr에 들어가서 시험지 만들기를 한번 응용해 보세요. 응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중심으로 했고 제가 이거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제가 강의하기로 했던 세 꼭지에 대한 강의를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시와 정시를 고등학교 몇 학년에 정해서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라는데 수시와 정시를 구태여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사실은 들어가면서 다 해야 돼요. 수시 정시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좀 더 줄여갈 거냐 그 이야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학년 때는 무조건 들어가서 1번 1학년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내신 성적 따는 겁니다. 1학년 들어가서 중간 기말 1학기 내신 성적 따는 게 1번이에요. 무조건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화요일도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는 자기의 진로와 조금 관계되는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만 1학기 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내신하고 그런 정도만 하도 돼요. 해도 되고 만약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자기 진로와 조금 연관되는 어차피 그거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내신 관리인 동시에 비교과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비교과 나중에 교과서 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이제 정시에 관리할 건 그죠. 3월달은 3월달 시험은 이제 고1 같은 경우에 3월달 시험은 중학교 때 내용이에요.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던 내용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6월달 시험부터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아까 했듯이 틀렸던 성적표를 보고 자기가 틀렸던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복습을 해야 돼요. 그 복습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수능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학이 되면 시간이 좀 더 많으니까 이제 고를 때 어떤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학년 때부터 수시와 정시는 조금 하는데 1학년 때는 수시를 위한 비중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성적표가 나오면 그때 제가 현황 진단해야 된다고 했죠. 진단을 해서 얘가 수시의 비중을 더 둘 거냐 정시의 비중을 둘 거냐를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하는데 이때도 사실 이때도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90대 0, 뭐 90대 10, 100대 0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시가 70이 되거나 수시비 30이 될 수 있지만은 제로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1학기까지는 그래 하다가 2학년 1학기 다시 한번 더 진단하고 2학년 2학기가 되면 솔직히 2학년 2학기 겨울방학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 수시가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시가 제로가 되고 정시가 100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정시가 100이 되지만 이 친구도 수시의 원서는 씁니다. 왜? 뭐로 쓰면 되냐면 얘의 강점이 정시 수능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했어요? 수시 모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은데를 초점을 맞춰서 원서를 쓰면 수시에 원서는 쓸 수 있죠. 원서는 쓸 수 있지만은 이제 아마 초점에서 이제 수시 모집에 뭐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된다라면 그런 활동을 할 시간에 수능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예비 고1입니다. 예, 감동이 돼요. 좋습니다. 수학, 과학이 매우 강하고 영어에 약합니다. 영어에 매진하고 있긴 합니다. 어떤 전략? 제가 볼 때는 교대를 준비하신다라면 교대는 전과목을 다 해야 되죠. 그죠? 전과목 다 해야 되고 교대는 사실은 내신 성적이 교대 같으면 조금 최근에 조금 떨어지는 추세예요. 조금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조금씩 계속 지금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교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인재 전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 여기 대구 경북이라면 그리고 대구 교대를 지원해야겠죠.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안 가면 힘들어요. 근데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대구 교대 같은 경우에 내신이 아무리 안 되더라도 2.0은 만들어야 돼요. 2.0은 돼야지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 좀 약간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물론 그보다 좀 더 낮아도 뭐 제가 준비해서 원래 대학을 보낸 사례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내신이 그래도 2.0 정도 준비하고 나머지 비교과를 좀 교대 초점에 맞춰서 뭐 차근차근 준비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3이에요. 예비 중3이라는 얘기죠. 자, 예비 중3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그거예요. 뭐 어떤 학교를 갈 거냐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제분이 그 학교를 갔을 때 자제분의 위치도예요. 그러니까 위치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위치도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그 이제 당장 그 학교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 선배들이 예를 들어서 자 A중학교의 30% 아이가 뭐 B 고등학교에 갔을 때 한 30%좀 한다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아이의 성향이라든지 공부 습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학생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어떤 그리고 수시 모집에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보내느냐 그런 역량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정확하게 아는 친구는 그 학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졸업하는 친구들이 가장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 학교의 장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는 너무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다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자 제휴기를 하는데 해야 어느 정도 하기는 요거는 제2외국어는 제가 볼 때 이거를 뭐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한의학과를 지원하거나 뭐 중국어과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쪽에 가는 아이들은 한문을 해야 돼요. 한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딸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어문학과 간다. 그러면 당연히 뭐 독일어, 프랑스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 성실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 성실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만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실도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의 급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경북대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등급, 6, 7, 8, 9등급, 그러니까 7, 8, 9등급 정도는 성실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선택할 때 아이가 평소 즐겨 읽는 독서 분야를 참고하면 좋나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아까 했듯이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했을 때는 1년에 한 1000명씩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해보면은 아이가 평소 좋아하는 책을 물어보면은 아이의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즐겨 읽는 책이 있다라면 상당히 자기의 관심 분야고 그쪽에 좀 이해력이 넓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